네, 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정시에 3시 30분 정시에 이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세션 시작되기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오전에 진아태세 교수님께서 캐나다의 정부와 카톨릭 교회가 이제 원주민에 대해 가한 인권 탄압과 폭력 이런 것 속에서 사회정의와 배상 보상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독재 정권 시절의 그런 억압과 그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 이런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 그런 상처들을 어떻게 공통된 민주주의의 미래 비전으로 좀 통합을 시키고 교육을 해나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이 세션에서 민주시민교육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교수님과 그다음 진아태세 유네스코 DCM의 공동 석좌 교수님, 그리고 정원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후에 지금 두 번째 세션 사회를 맡고 있는 성공회대학교의 김동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오후의 세션은 민주시민교육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지금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두 분의 발표자의 발표를 약 한 20분 정도씩 듣고 남은 시간 질문 토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진아태세 교수님이시고요. 아마 오전에 나오셨던 것 같은데요. 이 주제는 민주시민교육 커리큘럼에 관해서 아마 발표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서울대학교의 정원규 교수님이시고요. 민주인권기념관의 민주시민학교가 만약에 설립이 될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제안적인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굉장히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쟁점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정부에서는 이제 이 민주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서 지금 민주자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민주 빼고 그냥 시민교육 혹은 시민조차도 지금 빠진 상태라서 민주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향들이 한국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꼭 그런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또 논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평등 교육이라든지 환경교육이라든지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민주시민교육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민주시민교육은 일종의 주권의식을 배양하기 위한 그런 교육으로 국한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둘러싼 약간의 논란들도 현재 있고요. 이게 충분히 정리되지 않는 채 지금 계속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올 첫 번째 발표에서도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민주시민교육이 주로 이 국민국가 내에서의 시민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것에 대한 비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세계시민교육 쪽을 강조하는 흐름들도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애초부터 민주시민교육보다는 세계시민교육 쪽에 비중을 두고 그쪽으로 이제 주로 진행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내부에서는 또 약간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기념사업회 내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주화운동 쪽에 초점을 두고 이쪽의 특성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민주주의 일반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진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이따가 정원교 선생님 발제에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인권기념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서 어떤 내용을 시민교육을 할 것인가는 굉장히 아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이제 유네스코나 혹은 뭐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시민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진아 태세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KDF와 함께 공조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동료분들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지요. 특히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 있어서 한국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굉장히 용기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과 운동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업적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데스메 지금 그 유네스코 데스메라고 하면은 민주주의 그리고 글로벌 시티즌십 그리고 변혁적인 교육 이렇게 이 세 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의장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주 긴밀히 연계가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랐던 것은요. 네, 이렇게 시민 학교에서 네, 지금 헌법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전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이제 참여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이죠. 이 사람의 삶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을지, 어떤 문화권의 사람인지, 어떤 언어를 활용한 사람인지, 어떤 가족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사실은 단일 민족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일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 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체 어떠한 유형의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제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세계 평화 문화를 위한 교육 필요 이상으로 상체 입은 정체성, 다름, 시민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정체성 그리고 다름, 시민권 이런 것들이 다 상처 입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체성도 상처 입었고요. 이 다름도 상처 입었고 시민권도 상처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맥락에서요. 제가 모델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카 교수님과 함께 제가 이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몇 년 정도 전에 이것을 개발을 했는데요. 근본적인 차원에서 상처 입은 정체성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 지금 까만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몸이라고 기재를 해놨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것은 마음이고요. 감정, 이런 것들이 되겠죠. 세 번째는 지적 능력, 다시 말해서 이제 마인드, 생각 이런 것들이죠. 그 네 번째로 교육에서 이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영적인 것이죠. 영혼. 이제 프랑스어로는 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뭐 사회적인 식견이나 인식으로 말미암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전체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한 면에서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든 부분이 다 상처받는 것이죠. 네, 제가 스페인어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네, 상처받은 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체성에 대해 했을 때 우리가 육체적인 면, 정서적인 면, 지적인 면, 영적인 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가 될 때 그리고 특히 뭐 물리적인 폭력도 있겠죠. 신체에 이렇게 폭력이 가해질 수도 있지만 사는 우리 삶의 터전에 폭력이 가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자격이 없다. 특히 뭐 정서적인 어떤 폭력으로 말미암아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감성적인 것,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니즈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래서 폭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시스템 내에서 특히 대학교에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겪는 인지적인 폭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배우고 그리고 또 어떤 배움의 스타일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언어, 악센트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방식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의 유형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마인드에 이렇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상처는 비인간화, 뭐 영적인 폭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그렇게 해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요. 본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존재감을 잃게 되고요. 또 자연과의 연결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은 정체성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이것들이 다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고요. 근데 사회에서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상처 입은 다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상처를 입게 되면 다른 이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 정체성의 상처를 입게 됐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권 같은 경우 그리고 도시, 공간에서 우리가 또 상처를 입게 되죠. 내가 전 세계와 관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 지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겠고요. 자연과의 관계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시민권 그리고 우리 세계에서 그 지구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어떤 시민권 이 모든 관계 우리가 우리 세상과 공동체 사회에서 맺고 있는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행성인 지구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거 예를 들어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상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비얄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메리카라는 뜻입니다. 아비얄라라는 것은 탈식민화되어 있는 용어인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2015년에서 2024년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위한 이런 어떤 국제 결의안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이러한 결의안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2024년 말 정도까지 이것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이 특히 인권이 개선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인식하에 이런 것이 선포된 것이죠. 그래서 정의, 인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프리카계 사람들 같은 경우 크게 상처를 입은 역사가 있죠. 특히 에코시티즌십이라든지 시민권, 다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상처를 받았죠. 노예, 그리고 식민화, 노예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죠. 특히 인종차별에서도 많은 상처를 받았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형의 시민권, 그리고 어떠한 유형의 시민 교육이 필요할 것인가. 특히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제 가족과 같은 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교육이 필요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테고, 어떻게 접근성을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사람들에게 제공될 시민 교육이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비슷해야 될 것인가, 달라야 할 것인가. 특히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서 교육이 제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처를 우리가 감안해서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시민권에 대한 것이고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평화와 함께 평화를 위한 교육은 이러한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모델을 제공을 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정의에 있어서는요. 여기 지금 슬로건이 있는데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위해서 심포지엄의 주제이기도 했었죠.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그리고 사회에 그리고 사람을 변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DG를요. 평화가 한 16번째 SDG인데요. 16번째라는 위치가 어떠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17개 중에 16번째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거의 마지막 SDG인 셈인데요. 2015년도에요. 저희가 이러한 테이블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평화가 16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SDG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평화 없이는 교육이 담보될 수 없고요. 그리고 빈곤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평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평화가 담보되었을 때 이 모든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접근성,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 이런 것들도 평화 없이 담보될 수 없죠. 그래서 SDG 16번째의 SDG다라는 것은 이제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모든 SDG의 실현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에 저희가 70여 년의 세계 인권 선언 역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또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 재확인하고 다시 주장하고 우리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평화를 우리가 위해서 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권리 존중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바로 평화를 담보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이 요즘에는 사실 모든 것에 다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75주년을 맞아서 세계 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휴머니스트 철학인 우분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분투는 휴머니스트, 인류애를 품은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은 당신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사람이다 라는 철학이죠. 그래서 언어, 종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안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민주적인 맥락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권을 담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에코 그리고 글로벌 시티즌십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담보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발표가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상처를 거론하신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뒷부분에서 이 SDG 부분에서 평화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학살이죠. 이 문제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칠까 저는 사실 상당히 당혹스러운 현실일 거다. 한국의 학교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의 미디어나 지식사회에서 이 문제를 저는 소화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한국이. 그 교육은 더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진아 태세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문제가 바로 지금 굉장히 뜨거운 지금 현실이 지금 진행 중이 아닌가 생각하고 특히 한국도 이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처들이 있죠. 식민지 트라우마도 있고요. 폭력의 트라우마도 있는데 이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교육이 가능할까? 이제 이런 질문도 심각하게 제기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두 번째 그 정원 교수님 발표에도 이제 이게 포함될 텐데 민주 플러스 인권. 자, 인권이 들어왔을 때는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이 아마 첫 번째 발표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정원기 교수님 발표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정원규입니다. 발표 기회를 주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유네스코 그리고 참여자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으로 급한 현안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몰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큰 맥락을 놓치기가 쉬운데요. 이런 기회를 빌어가지고 제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맥락에서 글로벌한 맥락에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발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전공이 사회철학입니다. 그래서 뭐 공화주의, 참여민주주의, 공정, 뭐 공적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국제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내적으로도 제가 이룬 성과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제가 낸 성과들이 보잘 것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꼭 보면은 일이 지나간 다음에 논문을 써요. 그래서 참여정부 다 지나고 나서 참여민주주의 쓰고 그다음에 공정 얘기도 지난번에 한참 됐는데 제가 공정 논문을 쓰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산하 그 민주인권 기념관에서 민주시민학교라는 그 기구를 아마 이제 예정이지만 만들어서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고 반면에 지나간 다음에 그 미네르바의 올빼미처럼 지나간 다음에 날아가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현안이고 또 아시는 것처럼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정권의 그 부침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바람을 많이 받는 곳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힘겨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 연구의 내용보다도 연구 내용은 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교육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계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도 그 헤쳐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발표문을 보면 그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좀 우울해진다라는 얘기로 발표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기후이기 때문에 많고 또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빈부격차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 정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나라가 그냥 두 쪽으로 쪼개질 것 같은 나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이러다가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게 마이크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망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이런 일들을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인가, 발생시킨 원천이 어디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사람들이다. 결국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빚어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또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평온한 상태가 더 많은 거고요. 또 세상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사람들 숫자가 뉴스에 많이 나와서 그렇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뜻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현안이 있고 그런 것들을 뜻있는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러한 의지들을 묶어주는 정치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제 그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물론 장점이 두드러집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다른 제도보다도 포용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마저도 최대한 포용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너무나 이렇게 포용력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의견들을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되는데 저는 그 조율이라는 측면에서 민주 시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한번 갈라지고 나면 다시 그 의견을 통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해관계가 뚜렷하지 않을 때 롤즈의 무지의 베일처럼 아직 그 사람들이 그 정치적인 장치나 그 현안들에 대해서 자기의 고유한 의견이 형성되기 이전에 또는 애매할 때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이 단순하게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적 현안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그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다른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그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이렇게 그 중요한 요소로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교육에 대해서 정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조금 특이한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중립성이 일종의 이렇게 균형이라든지 이런 개념보다도 비편향성으로 인식되는 이런 그 생각의 어떤 습관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균형과 비편향성이 어떻게 다르냐면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저울이 있다고 한다면 양쪽에 이렇게 똑같은 어떤 무게가 있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게 균형인데 비편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장대 같은 것이 다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 똑바로 서 있는 것,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것, 이런 거를 이제 비편향성이라고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 자기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모든 주장이 편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편향적이라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편향적이라는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안고 교육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으로 그 중요한 이슈이고 쟁점화되는 이런 이슈일수록 교육하는 사람들은 그 민주시민 교육을 꺼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제를 언급하는 순간 어떤 특정한 집단에 의해 가지고 좌편향 또는 우편향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칸의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논쟁이 극심할수록 민주시민 교육이 더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 꼭 필요한 내용만 골라가지고 교육 주제에서 배제하는 교육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은 국가 출연기관에 의한 거기 때문에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러한 중립성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법적으로 교육 내용 또 사업 내용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향적이든 편향적이지 않든 간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들이 명시가 돼 있고, 그런 것들을 교육 과정으로 구성한다고 한다면 중립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게 그 교육 내용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잘 슬라이드가 이게 종이가 안 넘어가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는 그 교육적 공백이 그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하도록 해서 마지막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시장경제 체제를 교육을 할 때 그 반시장주의자가 반시장주의라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거면 시장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전체적인 교육 내용에서 배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것인지. 친시장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의 실패 같은 것들을 강조할 바에는 차라리 시장에 대한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니, 그렇더라도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인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의외로 사람들이
미흡하나마 그래도 시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차라리 심정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육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는 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교육 과정이 어떤 근거에서 아니요 여기 말고 그 전 슬라이드입니다. 예, 어떤 근거에서 여기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 구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그 사업의 목적과 내용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고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되는 법률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법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준거 사건들 그리고 교육의 목적들은 나와 있지만 그 내용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것들에다가 정치 이론, 정치 사회 이론을 추가하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헌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내용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으로 이제 기념, 계승, 민주 발전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제 기념이라고 하는 거는 현행 헌법 제정의 근거가 되는 또는 이제 그 이전부터의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에 있었고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것이 법률상 사업 목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어떤 그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기념들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게 문제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과거에 민주화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대부분 그런 문제들은 지금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분들이 계셨지만 그것은 우리하고는 큰 관계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념의 의미를 살리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과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과거의 사건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드러내야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승이라고 하는 부분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현재는 해결이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관련 영역을 달리하면은 정치적 영역에서는 해결이 됐는데 경제적 영역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현대 세대들이 경제적 영역에까지 민주주의의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계승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에 민주 발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주제들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앞에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화 운동 자체를 기념하는 것에 그쳐야 되는가 아니면은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젠더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언론의 투명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이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같은 경우는 정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확실히 정권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 발전과 관련된 주제들을 분리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념이나 계승과 관련된 주제들은 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또 정권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민주 발전의 주제들을 약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 슬라이드는 그렇게 해서 구성된 주제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이거를 일일이 지금 얘기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발표문에 나오는 말로 적었던 건데 이걸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열거된 민주화 운동의 절반 정도를 경험한 저로서는 한때 우리 사회가 내가 목표했던 것 이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경과하면서 알게 된 것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민주주의를 권력 획득의 또 다른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약자일 때는 민주주의자였다가 강자가 되면 독재자가 되는 사람, 민주주의를 희망하기는 하지만 향유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민주적이어서 행복한가라는 물음에 우리 모두가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시민교육은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두 분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또 약간의 토론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두 분에게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고 좀 답변을 듣고 또 여기에 플로어에서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먼저 앞에 발표를 하신 진아 태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상처와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을 이제 말하자면은 치유를 하면서 또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 그 상처를 입은 사람들과 그 상처의 종류가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말하자면은 같은 클래스나 이런 데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좋은 사례나 이런 게 있으면 소개를 해 주셔도 좋은데, 예를 들면 한국의 예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 약 한 200만 명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농촌 지역에는 동남아시아 쪽에서 온 이주 노동자와 그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학교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거의 한 30%, 40%까지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실에서. 이런 경우에 그 선생님들이 부딪히는 가장 큰 딜레마는 역사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 교육은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이런 경우에 말하자면은 다문화 소수자들에게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이건 이상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나 글로벌 히스토리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고요. 커리큘럼도 그렇게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결국은 이런 문제에서 오히려 이 학생들이,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은 상처를 더 심하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 교육 과정에서. 지금 한국에서 부딪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캐나다나 미국에서도 저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지금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지금 팔레스타인 갈등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아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평화라고 하더라도 이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냥 아주 추상적인 평화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의 패권 국가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평화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런 경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걸 제가 하나 묻고 싶고요. 정홍규 교수님께도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이제 법적 기관이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이 규정상 혹은 헌법상에는 그 가치를 민주인권 기념관에서 교육을 하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고,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바로 민주주의 문제로 오게 될 경우에는, 민주주의 문제로 오게 될 거는 현재 한국 민주주의 문제를 빼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에서.
그러면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미완 상태이고 또 지금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검찰권의 행사나 검찰의 과거의 반인권적인 행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 다 빼버리고 인권을 가르칠 때도 그런 민주화 운동을 가르칠 때도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그 공권력의 문제를 완전히 빼고 민주화 운동의 역할만 가르칠 수는 없는 문제가 봉착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도대체 그럼 이게 민주화 운동도 물론 거기도 여러 가지 이런 쟁점들이 있지만 민주주의 자체에도 이런 쟁점들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지금 기념사업회가 지금 부딪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내년에 만약에 이게 기념관이 열게 되면 그럼 여기서 당장 뭐 강사의 선정부터 커리큘럼 구성에서부터 이런 문제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그걸 빼버리게 되면 그냥 추상적인 민주주의 이론, 뭐 사상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가 두 분에게 간단한 질문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 또 여기 청중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진아 태세 교수님께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큰 나라죠. 그래서 하나의 국가입니다만은 1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고 또 테리토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2개의 그 교육 시스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에 중앙 정부가 운영하는 그 교육청이 있다기보다는 주 정부 단에서 교육청이 운영이 되고 또 교육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시스템이 이제 지역 단에서 이제 운용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뭐 이러이러한 모델을 활용을 해서 뭐 시민 교육이 이루어진다. 뭐 하나의 교육 시스템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저희끼리니까 제가 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퀘벡에서는 사실 시민 교육이라는 것이요. 뭐 상이한 레이블과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그 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정부들이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인데 본인들의 아젠다를 이제 집어 넣어서 다른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특히 이민자들, 여성들, 또 이주 노동자들 이런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뭐 퀘벡에서 일을 하려면 프랑스어를 반드시 구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정부 단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각 정부마다 이런 모델을 활용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이런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고요. 특히 퀘벡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민주적인 어떤 담론이라기보다는 통제를 하기 위한 이런 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떤 식으로 통합시킬 것인지, 이런 이주자들을 어떻게 캐나다의 사회에 통합시킬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활용하는 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에 따라서 뭐 다르겠습니다만은, 네, 교육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교사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상이한 비전이 있고 모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민 교육에 있어서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통일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그분 이름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미국에 계신 분인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함께 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문제라고 해도 어떤 분이 이 말씀하셨는지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이것이 긍정적인 유형의 소동이고 긍정적인 유형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정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중립성에 대한 것을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물리적인 그 과학에 있어서 그래서 중립성 그리고 중립성이라는 것이 어떤 과학적인 크라이테리아인데요. 인식론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인 크라이테리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것, 일반적인 것, 보편성, 중립성. 그래서 사실은 바이어스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런 바이어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립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러한 바이어스가 있다. 이런 선입견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 정말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가면을 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원교 선생님 제 이야기와 두 개 다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지나테스 교수님 얘기부터 답변을 드리면 저도 이제 교수님의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형성하지 않으면 인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란 건 그 인식할 때 어떤 거를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따라서 객관적인 이렇게 우리 인식과 떨어져 있는 객관적인 동떨어져 있는 그런 관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중립성보다도 밸런스, 그러니까 균형이 더 좋은 그 사회적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자. 이게 균형이고 중립성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딱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그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교육의 중립성이 문구로서 들어가 있고 의도 자체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모두 이 교육의 중립성을 일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걸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일반인들이 그 개념을 오용하고 있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은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교육의 맥락하고 어떤 사태를 규명하는 거하고 좀 맥락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맥락은 사람들이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렇게 청소년, 이렇게 나이가 어릴수록 너무 이렇게 다루는 사안들이 크게 되면은 그 사안에 압도되기 때문에 자신의 얘기를 솔직하게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맥락에서는 오히려 이제 작은 사안들을 가지고 교육을 전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물론 동떨어진 대답입니다만 그런데 작은 사안을 가지고 하든 큰 사안을 가지고 하든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립성의 그 어떤 맥락에서 그 어느 쪽도 불만을 갖지 않는 교육 이런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만약에 그런 주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회에서 외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그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그걸 받고 또 그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그 정부라든지 이런 입장에서도 그건 시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크게 이견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이 두 분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나 혹은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지금 제기를 해 주시죠. 두 분 발표 내용에 대해서 뭐 좀 다른 의견을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고요.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예. 마이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토론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현재 상태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인종적이거나 문화적인 혹은 언어적, 종교적 다양성을 갑자기 늘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나 뭐 독일, 프랑스 같은 데서의 그런 사회적 기반, 그러니까 민주시민 교육과 같은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기반에서 좀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국의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갈등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이제 이념에 관련돼서는 특히 여전히 저희 세대, 그러니까 현재 아직까지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지 얼마 안 된 세대에게 낯선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갈등을 다시 마주해야 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캐나다의 사례 혹은 한국적인 논의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시민들 차원에서 이 논의 꺼내는 것 자체가 내가 그 분야의 활동가가 아닌 한 너무 어렵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정리하자면은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부족한 사회적 논의를 갑자기 들고 나가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민주시민 교육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어느 분에게 질문이신가요? 우리 네. 태세 교수님께 질문인가요? 진아 선생님께 예. 그 태세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맥락이 조금 이제 캐나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도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로폰을 쓰고 예,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맥락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사회에서 어떠한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처한 그 맥락,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이 맥락이라는 것이 뭐 외부적인 요소인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그 사회에서 어떤 돌아가는 이슈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 내에서,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회 내에서의 상황과 맥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캐나다의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캐나다의 역사, 특히 이제 이민자들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민 국가라고 뭐 주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주민들은 뭐 생각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도 식견이 각각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담론을 저희가 할 때 다 다른 맥락에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기 마련이죠. 그런 전제 하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맞춰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고 또 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인류로서 어떠한 고통을 받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염두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논의를 저희가 할 때 자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는 이 이야기의 맥락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를 기반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연계와 또 관계가 생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특정 이 시민권 그리고 시민 교육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이런 맥락이 선제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한국은 경제는 발전했으나 민주시민교육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턱을 아직 못 넘은 사회인 것 같고요. 캐나다는 그 문턱은 넘었지만 아까 이야기로 듣기로는 이게 어쨌든 국가에서 혹은 주정부에서 운영하더라도 어느 정도 체제 통합적 성격을 갖는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두 분의 발표 흥미가 있는데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 누가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것 같아요. 누가 어떤 기관이 어떤 지원을 받아서 가르치는가도 매우 중요한 쟁점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세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9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간이 4시 30분,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앉아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마지막 세션 진행하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도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기획 준비한 세션이 또 진행이 되는데요.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 이제 폴카 교수님이 세계 민주주의 평화 사회정의의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큰 이야기를 또 담고 있고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으로 수년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논의도 있고 또 기후정의 운동과 평화 문제를 연결시켜가지고 그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세션도 준비되어 있으니 내일도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